발신인의 주소도, 우표도, 그리고 그 흔한 소인조차 찍혀 있지 않은 기묘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깊은 어둠이 깔린 자정과 먼동이 터오는 새벽 사이, 그 정체불명의 봉투는 교황 레오 14세의 집무실 책상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내부를 담고 있었지만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각도에서 촬영된 기이한 구도였습니다. 아침의 첫 햇살이 아직 사도궁전의 창가에 닿기도 전, 로베르 프랑스와 프레보 추기경은 흰색 수단을 정갈하게 갖춰 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많은 회의와 밀려드는 일정을 준비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이미 온통 스페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나흘 뒤면 그는 바르셀로나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기획된 이번 방문은 안토니 가우디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지상에서 가장 높은 172m의 석조 성당이 완성되어 마침내 신앙의 이름으로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낙성식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장엄한 성당 뒤에 숨겨진 차가운 미스터리의 실체를 추적해 보시죠. 하지만 오늘 아침은 공기부터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교황의 비서실장인 데이비드 웰스, 몬시뇨리 의문의 봉투 옆에 다급하게 남겨둔 짤막한 메모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모에는 새벽 5시 47분에 이 봉투를 교황의 책상 위에서 발견했으며 밤사이에 집무실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은 전혀 없었고 최고 수준의 경비, 보안 카메라에도 그 어떤 이상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끝으로 밀어올린 사진에는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웅장한 예배당 내부와 거대한 기둥들,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쏟아지는 오색 찬란한 빛의 향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의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본 사진 속 중앙 기둥 중 하나의 하단부에 붉은색 잉크로 둥글게 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 밑에는 카탈루냐어로 휘갈겨 쓴 손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우디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은폐했다는 무서운 폭로였습니다. 교황은 미동도 없이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사진을 책상 위에 똑바로 내려놓은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인터콤 버튼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여보내라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파롤린 추기경은 불과 12분 만에 교황의 집무실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71세인 그는 바티칸 내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교관이자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험난한 교황청 내부의 정치적 풍파를 견뎌낸 인물답게 그는 극도로 신중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한 순간 그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교황 레오 14세는 자네가 바로 그 비밀을 밝혀내야 하네 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문제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추기경은 사진 속 붉은 원이 그려진 구역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굳게 닫힌 얼굴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순간적으로 가빠진 호흡 소리만큼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 기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라는 파롤린의 무거운 질문에 교황은 침묵으로 답을 요구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탑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중앙 기둥 중 하나이며 복음사가 마르코에게 봉헌된 신성한 기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적힌 메시지, 즉 가우디는 알고 있었고 너희는 그것을 묻어버렸다는 글귀를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은 뒤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황의 스페인 방문을 앞두고 벌어진 단순한 장난이나 악의적인 도발일 수 있다는 추기경의 조심스러운 의견에 교황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삼엄한 보안을 자랑하는 이 궁전의 심장부에 침입해 교황의 책상 위에 정확히 올려둔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명백하고도 위험한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팔올린 추기경은 교황의 맞은편에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이리저리 기울이며 빛의 각도에 비추어 보았고 이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의 구도를 보면 이것은 성당의 상부 트리포리움 화랑 내부에서 촬영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곳은 마지막 완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 2년 동안 철저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제한구역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진을 찍은 자는 바실리카 성당의 가장 높고 삼엄한 보안구역에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교황은 기둥을 두드리며 용의자의 범위가 극도로 좁혀졌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과 수석 건축가들, 혹은 성당의 상시 출입이 허용된 극소수의 사제들 약 12명 정도로 압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추기경, 당장 비밀 수사팀을 구성하게. 인원은 철저히 5명 이하로 제한하고 내가 직접 허락하기 전까지는 바티칸 안팎의 그 누구도 이 사진의 존재를 알아서는 안 되네. 추기경이 수사팀에 합류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묻자 교황은 망설임 없이 명단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자네와 웰스 몬시녀, 그리고 바티칸 비밀 기록 보관소를 세상에서 가장 잘 꿰뚫고 있는 겐스바인 대주교, 내가 깊이 신뢰하는 나탈리 베카르 수녀, 마지막으로 호르디 베르트란드 신부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베르트란드 신부의 이름이 나오자 팔올린 추기경의 눈썹이 크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설 프로젝트의 비공식 연락 담당자로 20년 동안 헌신했던 카탈루냐 출신의 예수의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당 깊은 곳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을 찾아낼 적임자는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소집된 수사팀은 사도궁전의 은밀한 개인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수첩, 녹음 장치는 모두 압수되었고 육중한 참나무 문은 안쪽에서 굳게 잠겼습니다. 교황은 어두운 마호가니 탁자 한가운데에 소리 없이 문제의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바르셀로나로 떠나기 전에 이 기괴한 사진과 메시지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며 베르트란드 신부에게 입을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깊게 파인 눈매를 가진 베르트란드 신부는 눈에 띄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가득한 피로는 단순히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평생 동안 거대한 비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 특유의 쇠약함이었습니다. 보르고 산토 스피리토의 예수의 처소에서 다급히 달려온 그는 아직 돋보기 안경을 쓴 채 검은색 수단의 깃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늘 비밀을 품고 있었다고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전설적인 건축가 가우디는 생애 마지막 12년 동안 오직 이 성당 건설에만 자신의 모든 영혼을 바쳤으며 다른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한 채 성당 안의 작업실로 아예 거처를 옮겨 섰고 모형 옆에 낡은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하며 고독하게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가우디는 현장의 인부들이 가져다주는 초라한 음식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웠고 성당 건설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는 대화조차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1926년 그란비아 거리에서 노면 전차에 치여 쓸쓸히 숨을 거둘 당시 낡아빠진 옷차림 탓에 빈민가의 불황자로 오해받았던 이 위대한 거장이 남긴 성당은 겨우 15% 정도만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비단
미완성의 건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이 긴장 섞인 어조로 그게 무엇이냐고 묻자 베르트란드 신부는 가우디가 남긴 정교한 설계도와 모형, 복잡한 계산식과 개인 일기장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공식 역사에 따르면 1936년 스페인 내전 당시 무정부주의자들이 바르셀로나 전역의 성당들을 습격해 방화와 파괴를 일삼으면서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지하 예배당과 작업실에 보관되어 있던 가우디의 석고 모형들이 산산조각 나고 중요한 설계 자료들이 불타 없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역사는 1940년대에 성당 재건에 착수한 후속 건축가들이 오직 부서진 파편들과 구전된 기억,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몇 장의 사진에만 의존해 힘겹게 작업을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 14세는 그것이 결코 진실의 전부가 아님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베르트란드 신부는 고개를 숙이며 교황의 통찰이 옳음을 시인했습니다. 신부는 깊은 호흡을 가다듬고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재가 발생하기 2년 전인 1934년, 루이스 보네트라는 이름의 젊은 카탈루냐 사제가 성당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의 영적 지도를 담당하는 군종 신부로 일하며 가우디의 수제자들과 깊은 인간적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우디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의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최측근 조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을 통해 보네트 신부는 공식 기록 문서 보관소 깊은 곳에 도사린 심상치 않은 비밀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트 신부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프로젝트에 자신의 인생을 바칠 만큼 헌신적이고 이상적인 인물이었으나 동시에 당시 스페인의 불안정한 정세에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2공화국 정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성직자를 향한 잔혹한 폭력 사태와 성당 방화 사건이 매달 급증하고 있었으며 급기야 수도의 추방령까지 내려지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보네트 신부는 이 광기 어린 폭력 속에서 가우디가 남긴 일생의 역작인 원본 설계도와 모형들이 한순간에 소실될 수 있다는 끔찍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934년에서 1935년으로 넘어가며 파국으로 치닫는 시국을 지켜보던 그는 결국 성당의 수석 건축가들이나 교구장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가장 핵심적인 가우디의 비밀 설계 서류들을 몰래 복사하는 위험천만한 기밀 작전을 은밀하게 감행했습니다. 그 방대한 모든 자료를 복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에 보네트 신부는 오직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철저히 선별해냈습니다. 중앙예배당의 기하학적 구조 계산서, 성당의 독특한 공면을 구현할 쌍공면 구조의 수학 공식, 예수 그리스도 탑의 상세 설계 계획안,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18개 탑의 비례 연구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유물이 있었습니다. 가우디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긴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장 묶음이었습니다. 가우디의 제자들이 공식 건축 서류와 별도로 은밀히 보관해오던 이 일기장은 본관 작업실이 아닌 지하 예배당 제휴실에 굳게 잠긴 철제 금고 안에 극비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일기장들에는 단순한 건축공학적 수치나 도면이 적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베카르 수녀가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으로 그것이 무엇에 관한 기록이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신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모으며 무겁게 답했습니다. 가우디는 단순한 건축가가 아니라 지극히 종교적인 구도자였습니다.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가우디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가혹한 수도사처럼 살았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단식으로 쓰러지기 일쑤였고 매일 몇 시간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매주 고해 성사를 올리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단순한 돌덩이 건물이 아니라 돌로 새겨넣은 거룩한 기도문이라며 성당의 모든 각도와 치수,
비례 체계 자체가 신을 향한 숭고한 묵상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보네트 신부가 극비리에 복사해둔 그 일기장 속에서 가우디는 그가 살아생전 대중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극도로 구체적인 음모를 기록해두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계속 말해보라며 체근하자 베르트란드 신부는 가우디가 이 위대한 성당 자체가 먼 미래의 후대 교황에게 전하는 특정한 메시지를 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영적 은유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성당의 기둥 구조와 아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각도 속에 완벽하게 계산되어 숨겨진 문자 그대로의 암호문이었습니다. 기둥의 배치, 예배당 벽면의 경사각, 탑들의 치밀한 높이 비율, 그리고 아치형 천장의 곡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적 요소들이 거대한 신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암호로 작동하도록 정교하게 조율되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암호는 오직 성당이 완전히 완공되는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해독 가능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흐이시라는 순간 차가운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팔올린 추기경이 침묵을 깨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신학적 주장인지 다그쳐 물었으나 베르트란드 신부는 안타깝게도 자신 역시 극히 일부의 파편만을 보았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보네트 신부가 숨겨둔 문서들은 카탈루니아 사제들의 손을 거쳐 철저한 비밀 유지 맹세와 함께 은밀히 전수되었습니다. 사제들은 문서를 지키며 저마다의 주석을 덧붙였고 이 위험한 기록물은 스페인 내전의 참화와 카톨릭 교회를 통제하려 했던 프랑코 독재 정권의 혹독한 감시를 피해 수십 년 동안 카탈루니아 전역의 한적한 성당들을 떠돌며 숨겨져 왔습니다. 기나긴 유랑 끝에 이 비밀 컬레 민주화로의 체제 이행이 이루어진 198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바꿨다. 교구와 교황청 사이에 극비 외교행랑 협정에 따라 이송된 문건들의 비밀이 마침내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굳게 입을 닫고 있던 겐스바인 대주교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수척하고 메마른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기에 오히려 감도는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대주교는 주변을 압도하는 고요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바티칸 비밀 기록고에는 봉인된 비밀 컬렉션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당시 국무원장이었던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의 전권하에 보관된 자료들이죠. 그의 증언에 따르면 해당 문서들은 대략 바르셀로나 건축서안이라는 모호한 암호명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겐스바인 대주교는 2009년 당시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위해 문서를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던 중 이 비밀 새긴 항목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극도의 보안 등급이 지정된 것에 의아함을 느낀 그는 이를 유심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단순한 건축 관련 문서가 이 정도 수준의 통제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했기에 대주교는 당시 단 한 번 그 비밀에 대해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대주교는 무거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시는 묻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었죠. 누구에게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교황 레오 14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대주교는 당시 국무원장이었던 타르치시오 베르톤의 추기경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전임자가 설정한 분류 등급이기에 결코 손댈 수 없다는 차가운 답변뿐이었습니다. 이 방을 지배하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바티칸 깊은 곳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의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마침내 정오를 알리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삼종기도 종소리가 두꺼운 도서관 벽을 뚫고 아스라이 울려 퍼졌습니다. 레오 14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이미 긴 줄을 늘어서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의 오벨리스크는 불바닥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변함없이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 밀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결연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그 기록고를 여십시오.
교황마마라며 팔올린 국무원장 추기경이 조심스럽게 만류하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단호했습니다. 기록고를 열고 그 컬렉션에 있는 모든 자료를 오늘 밤 안으로 이 테이블 위에 가져다 놓으십시오. 파롤리는 곤혹스러운 듯 의자 위에서 몸을 움직이며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교황청 소장품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도문서고의 책임자인 라바시 추기경을 비롯한 여러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오 14세는 창밖을 바라본 채 미동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교황입니다. 그 문서고는 교황의 권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안으로 당장 개방하십시오. 결국 이 엄중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는 무려 6시간의 집요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문제의 컬렉션은 사도 도서관 지하 3층에 위치한 항온 항습 수장고 깊숙한 곳에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생체인식 잠금 장치와 서로 다른 2명의 보관인이 각각 나누어 가진 2개의 열쇠로만 열 수 있는 육중한 강철문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비밀의 실체는 가로 40cm, 세로 30cm 크기의 오랜 세월을 묻어나는 4개의 보존 상자였습니다. 각 상자 내부에는 중성지에 조심스럽게 쌓인 비밀 문서들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바르셀로나 대교구의 문장이 선명하게 찍힌 붉은 밀랍인장으로 굳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밤이 깊어지자 이 비밀을 규명하기 위해 모인 5명의 전담팀이 교황의 개인 보석관에 다시 집결했습니다. 단단히 잠겨있던 상자들이 열리고 고문서용 보존 조명이 비추는 3개의 넓은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조심스럽게 펼쳐졌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진실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보네트 신부가 정교하게 복사해둔 사본들은 예상보다 훨씬 방대했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기계적이고 자로 젤듯 정확하게 자필로 기록한 47쪽에 달하는 정밀한 구조 계산서와 1918년에서 1925년 사이에 작성된 12쪽의 세부적인 설계 수정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계획된 18개의 설계탑 사이에 정교하게 숨겨진 수학적 황금비를 입증하는 6쪽의 비율 연구 문서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돋보기 없이는 도저히 읽기 힘들 정도로 조밀하고 빽빽한 카탈루냐어로 기록된 가우디의 자필 개인 수첩 14쪽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 중에서도 단연 눈길을 사로잡은 가장 치명적인 문건은 가우디의 친필이 아닌 다른 형태의 문서였습니다. 그것은 가우디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고작 석 달 전인 1926년 3월 15일에 작성된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두껍고 고급스러운 크림색 종이 위에 정성스럽게 쓰인 이 서한의 수신인은 놀랍게도 교황 비오 10세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실제로 발송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편지는 보네트 신부의 사본들 사이에서 발견되었으며 그 위에는 보네트 신부가 직접 손으로 쓴 기묘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성당이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편지를 소중히 보관해달라고 내게 간곡히 부탁하셨다. 신의 뜻이 있다면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그 간절한 바람이 깃든 위대한 건축물은 이제 마침내 세상의 그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숨을 죽인 채 서한의 문장들을 깊은 침묵 속에서 읽어내려갔습니다. 방 안에 모인 밀실의 목격자들은 교황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초조하게 관찰했습니다. 초기에는 교황의 석조상 같은 무표정한 얼굴에서 그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지만 이내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기묘한 동요와 함께 거대한 역사의 무게감이 그의 양어깨 위로 가라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다시 읽은 교황은 마침내 종이를 내려놓고 좌중을 엄숙하게 둘러보았습니다. 가우디는 성당 중앙에 우뚝 솟은 예수 그리스도 타워의 높이를 정확히 172.5m가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교황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가우디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몬주익 언덕보다 성당이 더 높지 않기를 바랐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설명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창조물이 신의 창조물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신앙적 겸손함.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온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베르트랑 역시 수긍하며 동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 13세의 시선은 더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온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죠. 교황은 크림색 편지지를 다시 정성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가우디는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타워의 높이가 단순한 신앙적 겸손함만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정한 수학적 비율에 완벽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당 정중앙의 메인 타워 높이와 주변을 호위하는 12사도 타워의 높이 비가 극도로 정교한 수열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열을 가우디가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심하여 개발한 독창적인 체계로 분석해내면 아주 기묘한 날짜가 도출됩니다. 날짜라고요? 베카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교황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한 연도입니다. 가우디의 정밀한 계산에 따르면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모든 18개 타워 사이의 비례 수열을 이중 나선 기둥의 기하학적 코드로 해독했을 때 단 하나의 일관된 숫자로 수렴하게 됩니다. 가우디는 이 기하학적 암호 체계를 자신의 개인 수첩적 곳곳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대주교들과 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그 수학적 공식들은 대단히 정밀하고 복잡하지만 분명하게 검증 가능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잠시 설명을 멈추고 방 안의 참모들을 한 사람씩 의미심장하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숫자는 바로 이 위대한 성당의 최종 완공 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1926년 당시 자신의 먼지 쌓인 작업실에서 석고 모형들을 손으로 만지며 이 거대한 성당이 2026년에 이르러서야 완공될 것임을 이미 한 세기 전에 정확하게 계산해냈던 것입니다. 순간 밀실안은 고함이나 부정의 외침 대신 숨이 멎을 듯한 경악과 엄숙한 인정의 기류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실제로 2026년에 마침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0일 예수 그리스도 타워의 가장 높은 마지막 석재가 놓이며 성당은 172.5m라는 압도적인 최고 높이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 되었고, 이는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페랄린 추기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그가 그것을 미리 알았을 리가 없습니다. 스페인 내전으로 그의 정교한 설계 도면과 모형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수십 년 동안 재건 작업이 지체되어 성당 건설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중단될 뻔한 위기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제 공황과 기술적 한계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가우디가 그 모든 우여곡절을 한 세기 전에 예견한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베르트랑이 참을 수 없다는 듯 역사적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떨리는 음성으로 응수했습니다. 가우디는 미래를 단순히 예견한 것이 아닙니다, 추기경님.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 구조 기록들을 다시 정독해 보십시오. 기초 보강 공사, 기둥의 간격 설계, 특수 자재 명세서, 그리고 성당 하부 구조가 견뎌야 할 정밀한 하중 계산 수치들을 보십시오. 가우디는 성당의 초기 건설 단계를 아주 독특하고 고의적인 방식으로 축조했습니다. 후대의 모든 건축가들이 그의 기하학적 설계에서 단 한치도 벗어날 수 없도록 가우디는 초기 단계부터 극도로 정교한 공학적 제약 조건들을 걸어두었습니다. 가우디 본인이 살아생전 완성했던 부분의 절대적인 기하학적 수치들이 그가 떠난 이후 수십 년 동안 이어질 모든 후속 공사의 형태와 방향을 완전히 강제하고 통제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성당의 각 부분들은
마치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를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성당 기둥의 높이가 천장의 아치 높이를 결정했고, 그 아치의 높이가 다시 거대한 탑들의 기둥 기초 크기를 규정했으며, 그 기초가 최종적으로 탑들의 한계 높이를 강제했습니다. 결국 가우디는 차가운 대리석 속에 한 세기에 걸친 거대한 시간표를 새겨 넣은 것이로군요. 겐스바인 대주교가 경탄 섞인 신음처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성당의 건설 속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부족이나 정치적 갈등, 심지어 파괴적인 전쟁조차도 가우디가 설계한 궁극적인 시간의 설계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가장 깊은 건축 구조적 단계에서 완공의 속도를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가우디 자신의 설계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건물은 가우디가 설계해둔 기하학적 수식들이 허용하는 속도만큼만 올라갈 수 있었고, 그 난해한 수학의 통제권은 오직 가우디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치밀한 공학을 동원해 건축 그 자체 속에 역사적인 공사 일정을 봉인해둔 것입니다. 정확히 100년이라니. 겐스바이는 넋이 나간 듯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베커르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가우디는 완공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러자 베르트랑이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단언했습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내다본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년이 걸리도록 기하학적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교황 웨오 14세는 무거운 침묵 속에 의자에 다시 깊숙이 앉았습니다. 우리도 그 침묵의 무게를 느낍니다. 도서관의 보존용 전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고, 테이블 위의 양고 문서들은 마치 한 세기 동안의 기나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한 메아리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교황이 무겁게 속삭였습니다. 비오 10세에게 보내려 했던 이 편지에서 가우디는 완공 날짜뿐만 아니라 그 날짜가 지닌 진정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낡은 종이에 기록된 빽빽한 카탈루냐어를 현장에서 즉석으로 번역하며 서한의 내용을 직접 한 구절씩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온전히 완성되는 바로 그 찬란한 순간에 새삼을 향해 어떤 중대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아주 세밀하게 고안되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즉, 성당이라는 건축물 자체가 완성되는 그날 스스로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경이로운 예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돌벽에 새겨진 차가운 문자나 기호가 아니라 건축물의 기하학적 구조 그 자체, 그리고 수많은 구조물들 사이에 숨겨진 완벽한 수학적 비례관계를 통해 목소리를 낼 터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중심 타워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궁극의 수학적 비율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당 중앙 회랑에 서 있는 그 유명한 이중나선 기둥들, 즉 하나의 기둥이 동시에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신비롭게 휘감겨 올라가는 독특한 기둥들은 단순한 장식이나 건축학적 지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가우디는 편지에 이 이중나선이 인간의 영적 삶이 지닌 이중적인 운동성, 즉 신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지향과 세상을 향한 신의 은총을 상징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하느님을 향해 끝없이 승천하는 성인들과 고통받는 인류를 향해 하강하는 신비로운 천사들의 이중적인 움직임은 사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미술사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수십 년 동안 논의되어 온 익숙한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우디가 비밀리에 남긴 진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기둥의 나선형 꼬임 비율, 즉 각 기둥이 휘감겨 올라가는 정밀한 각도가 기둥마다 아주 정교하고 의도적인 패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결코 심미적인 장식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대체 어떤 패턴입니까? 베커르가 호기심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차분하면서 엄숙하게 답했습니다. 바로 가톨릭 교회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나타내는 신학적 설계입니다. 성당 내부의 기둥 하나하나가
교회의 특정한 시대를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죠. 성당 입구 근처인 탄생의 파사드 쪽에 세워진 최초의 기둥들은 나선의 각도가 가장 넓고 완만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던 초대 교회 시기, 즉 선교의 열정과 세상에 대한 열린 수용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종착지에 서 있는 마지막 기둥은 어떤 형태입니까? 팔올린 국무원장 추기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교황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설계 도면의 정중앙, 가장 높은 첨탑의 기하학적 중심점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가리켰습니다. 성당의 최고점이자 영적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타워 바로 아래에 위치한 최후의 기둥은 그 설계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할 정도로 극단적입니다. 모든 기둥 중에서 가장 조밀하고 팽팽하게 죄어드는 극단적인 나선형 구조를 띠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는 성인들의 움직임과 땅으로 내려오는 천사들의 움직임, 그 두 개의 영적 흐름을 나타내는 나선이 너무도 촘촘하게 꼬여 있어 마지막 순간에는 마침내 두 나선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로 합쳐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돌과 기하학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신의 섭리가 마주하는 우주적 완성이 가우디의 계산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는 그것을 결단의 기둥이라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가우디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역사에 감추어진 페이지를 열어보려 합니다. 가우디는 그 기둥 위에 세워질 탑이 마침내 완성되는 날, 교회가 거대한 역사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의 후퇴냐, 아니면 미래를 향한 위대한 쇄신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른바 극한의 압박이 몰아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예언이었습니다. 가우디의 이 무거운 고백이 끝나자 방 안은 묵직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레오 13세는 스스로 답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편지는 이 거대한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는 역사적 순간에 살아있을 미래의 교황에게 보내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말입니다. 가우디는 자신이 떠난 먼 미래에 누가 교황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사의 운명적 순간이 기필코 도래할 것임을 굳게 믿었고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레오 13세는 그 오래된 편지를 천천히 들어올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당은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대한 시계다. 마지막 돌이 제자리를 찾아 얹어지는 바로 그 순간, 약속된 종말이자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마침내 도래할 것입니다. 레오 13세가 낭독하는 편지의 구절들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성전은 가장 엄혹하고 팽팽한 압박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 결정적인 기회를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나선형의 나선이 완전히 닫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다시 힘차게 열어젖혀야 한다는 가우디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우디의 간절한 기도이자 그가 이 차가운 돌들 속에 새겨넣은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비록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이 성당의 돌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미래의 후손들에게 말을 건넬 것이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경이롭고도 두려운 폭무 앞에 베르트람 신부는 고통스럽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고 베카트 수녀는 떨리는 손길로 가슴에 성호를 그었습니다. 노련한 외교관인 팔올린 추기경, 마차도 미동조차 하지 못한 채 펍을 굳게 굳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월 2일의 깊은 밤은 지나가고 운명의 6월 3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그 누구도 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즉시 본회 문서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과학적 감식을 지시하며 진실 추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베르트람 신부는 19세기와 20세기 필사본 분석의 최고 권위자인 바티칸 고위 아카이브 학자 2명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치열한 검증 작업을 벌였습니다. 가우디의 친필 서한들과 대조한 필작 분석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문서의 모든 서체는 바르셀로나 역사 아카이브에 보관된 실제 가우디의 서명 및 친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종이 재질 또한 1920년대 카탈루냐 지방에서 널리 사용되던 원료와 정확히 부합했고, 잉크의 화학적 성분 역시 당대의 제조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상자들을 봉인하고 있던 밀랍 인장들 역시 1990년대 후반의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의 공식 기탁 기록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 고문서들이 위조되지 않은 진짜 역사적 유물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류를 뒤흔들 충격은 물리적인 문서 검증이 아닌 구조 역학적 분석 단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웰스 몬시듈은 은밀하고 안전한 보안 경로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명성 높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이탈리아 토리노 국립공과대학교의 비밀 구조 엔지니어 및 건축학 교수팀에게 극비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정체나 이 계산 공식이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한 일체의 배경 설명을 숨긴 채 웰스 몬시듈은 가우디가 설계한 정교한 수학 공식을 연구팀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구팀에게 오직 2가지 핵심 가설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거대한 탑들이 가진 높이 비율이 실제로 2026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고도의 수학적 수열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둘째, 성당의 기초 토대에 물리적으로 설계된 구조적 제약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대략 100년이라는 역사적 건설 기간을 피연적으로 유도하도록 설계되었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마침내 6월 3일 정오 무렵 베일에 쌓여있던 예비 분석 결과가 바티칸에 도착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가우디의 2가지 가설이 모두 진실로 밝혀진 것입니다. 탑들의 높이 비율은 허황된 공상이 아닌 실제 물리적 실체였으며, 그 탑들의 기하학적 높이에 숨겨진 수학적 수열은 정확히 2026년이라는 수렴점으로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둥들의 뒤틀림 각도는 가우디가 자신의 친필 노트에 생생히 묘사했던 역사적 시대들의 변천 과정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점진적인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토대의 깊이, 기둥들 사이의 간격, 허용 하중 명세서 등 성당 설계 전반에 적용된 물리적 제약들은 엔지니어들이 이른바 기하학적 병목 현상이라 부르는 상황을 피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특이한 현상으로 인해 성당 건설 속도는 물리 법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 총 공사 기간이 정확히 약 1세기, 즉 100년이라는 시간으로 수렴하도록 교묘하게 통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우디는 결코 초자연적인 신비주의적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100년 전 기초를 이루는 주춧돌에 미래의 타임라인을 정밀하게 설계해 놓은 냉철한 공학자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교황 레오 14세는 깊은 상념에 잠긴 듯 이것이 나의 바르셀로나 방문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라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평생 극도의 신중함을 미덕으로 삼아온 파롤린 국무원 총리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4번의 교황 치세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권력 암투 속에서 그를 생존하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그 철저한 돌다리 두드리기식 신중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교황에게 경고했습니다. 성아, 우리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여론의 프레임을 완전히 장악하기도 전에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파장일 것입니다.
그러자 교황 레오 14세는 단호한 어조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는 세간의 여론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교묘한 프레임 짜기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갈구하는 것은 역사에 가려진 진실뿐입니다. 진실은 이미 무덤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 인 한 건축가가 사후 100년 동안의 건설 과정을 저 세상에서 정밀하게 기획하고 조종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롤리는 이것은 대중의 공식 행사에서 단순히 가볍게 선언할 수 있는 성질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교황의 질문에 파롤리는 극도로 단어를 골라가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류 역사 앞에서 결코 대답할 수 없는 거대한 의문들을 줄줄이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계도 대부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참혹한 스페인 내전 속에서도 성당 건설이 기어이 지속될 것임을 가우디는 대체 어떻게 알았단 말입니까? 건설이 완전히 중단되다시피 했던 기나긴 침체의 수십 년 세월을 그는 어떻게 계산해 넣을 수 있었겠습니까? 가우디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후기 건설 단계를 가능하게 만든 첨단 컴퓨터 지원 설계 기술, 즉 CAD 공학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이것을 시대를 초월한 불세출의 천재성이라 부르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부를 것입니다. 파롤린의 말에 교황 레오 14세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가로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파롤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성아. 게다가 교황청 시성성은 이미 가우디의 복자 및 성인 추대를 위한 엄격한 심사 절차를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초자연적인 신성한 예지력의 증거로 비춰진다면 큰 혼선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고개를 흔들며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가우디 본인조차도 그러한 종교적 해석을 단호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추기경, 그의 작업 노트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철저한 수학자이자 뛰어난 엔지니어였으며 비범한 인내심과 정밀함으로 평생을 계산에 매달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치열한 몰두를 통해 지극히 정교하고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낸 것뿐입니다. 대중은 과학적 계산과 종교적 기적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쉽게 구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황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중을 위해 그 구분을 명확히 내려주면 됩니다. 흔들림 없고 분명하게, 움직일 수 없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말입니다. 마침내 6월 3일 저녁이 되자 교황 레오 14세는 최종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 방문 기간 중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본의 문서의 존재를 전 세계에 전격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개 장소는 다름 아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역사적인 완공 축하 성전 봉헌식 현장이 될 것이며 교황 자신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바티칸 내부는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주교부 장관을 역임하며 보수 성향 성직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마르크 우엘레 추기경이 파롤린 국무원 총리에게 긴급히 직통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45분 동안 이어진 격정적인 통화에서 우엘레 추기경은 이 위험천만한 고문서들을 대중에 성급하게 공개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영적,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음모론자들은 이 기하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 공식들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갖가지 허무맹랑한 설들을 유포할 것이 뻔했습니다. 종교의 비판적인 세속적인 비평가들은 교회가 해괴한 숫자 노름이나 점성술 같은 수비학을 공식적으로 장려한다며 가혹하게 조롱하고 나설 것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건축학계의 석학들은 바티칸의 구조적 분석 데이터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일제히 포문을 열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당을 찾는 순수한 신자들은 이것이 신성한 기적인지 아니면 일개 천재의 정교한 수학적 잔재주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깊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우엘레 추기경은 교황에게 제발 최소 6달의 시간을 두고 신중히 대처하자고 간곡히 촉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문서들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교황청 과학원 석학들에게 이 복잡한 수학 수열을 철저히 재검증하도록 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하게 통제된 학술적 맥락 속에서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보그마부 차관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곧바로 베카트 수녀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이 문서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굳게 믿으신다면 교회는 결코 이것을 은폐하거나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타글레 추기경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것이 6달이든 혹은 단 6주이든 간에 진실을 유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우디가 그 장엄한 성당을 일생을 바쳐 지은 데에는 분명한 소명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특정한 분기점을 위해 이 거대한 돌에 메시지를 새겨놓았고 그가 예견한 약속의 순간이 바로 지금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가우디가 남긴 영적 유산과 하느님을 따르는 수많은 신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제 성당의 차가운 돌들이 세상에 직접 말을 건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사도궁 내부의 토론은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웰스몬 신열은 공개 수위를 세심하게 조정한 3가지 버전의 대국민 성령서 초안을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베르트람 신부는 언론 기자들에게 배포할 유인물로 적합한 20페이지 분량의 본회 문서 핵심 요약본을 작성했습니다. 겐스바인 대주교는 밀봉된 비밀 아카이브의 역사적 문서를 민간에 공개할 때 발생할 교회 법적 파장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6월 4일 아침,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최대 일간지인 라 반구아르디아의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실렸습니다. 교황의 스페인 방문을 앞두고 가우디 시대의 비밀 고문서가 호련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누빈 베테랑 조사 전문 기자인 마르타 솔레르가 작성한 이 기사는 바르셀로나 대교구 내부에 신뢰할 만한 인명 소식통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우디의 지극히 사적인 일기와 연구 기록들이 포함된 밀봉된 비밀 소장품들이 약 30년 전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극비리에 바티칸 비밀 아카이브로 전격 이송되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사는 비록 가우디가 남긴 상자 속의 구체적인 텍스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 비밀 소장품이 실제로 바티칸 지하 깊숙이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히 규명해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말미에는 교황청을 정면으로 겨냥한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바티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난 30년 동안 가우디에 관한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은폐해왔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이 폭발적인 뉴스는 로이터와 AP통신, BBC를 비롯해 유럽 전역의 모든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을 때 이 사건은 전 세계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세계 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몰려든 기자들이 바티칸 대변인실로 빗장 지르듯 전화를 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성 베드로 광장에는 수많은 카메라 취재진이 운집했고 성당으로 향하는 비아델라 콘칠리아치오 대로변은 위성 중계차들로 빽빽하게 메워졌습니다. 세간의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집요했고 바티칸이 결코 외면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교황청은 가우디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교황 레오 14세는 집무실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통해 이 폭풍 같은 보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얼굴에는 고요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파롤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 같군요. 파롤린은 분노를 억누르며 정보 누설자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신자는 늘 존재하기 마련이며 반드시 색출에 처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내부의 배신자를 찾는 일보다 앞으로 몰아칠 여론의 폭풍에 기민하게 대비하는 일입니다. 교황은 즉시 바티칸 공보실장인 마테오 브루니를 집무실로 긴급 소환했습니다. 브루니는 수십 년간 바티칸의 언론 소통을 담당해온 베테랑 홍보 전문가로 어떤 극한의 압박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극도로 정제되고 정교한 단어를 구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집 명령을 받은 지 몇 분 만에 교황 앞에 도착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그에게 단 한 가지의 단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6월 6일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봉헌식이 끝나는 즉시 현장에서 대규모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하도록 준비하십시오. 내가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황의 친정 선언에 브루니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성아, 그날은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대답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자회견 전까지 언론의 무분별한 억측을 잠재울 공식 임시 성명서를 즉각 배포하십시오. 바티칸이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 및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과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문서를 공식 보유하고 있으며 교황 성하께서 스페인 방문 기간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천명하실 것이라 발표됩니다.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때까지 어떠한 추가적인 논평도 없을 것임을 엄숙하게 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제된 메시지는 세계 언론지상에 치밀하게 계산된 통제된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온갖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잠재우기에 충분할 만큼의 팩트를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인류의 지적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무수한 여백을 남겨둔 정교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인, 역사학자, 건축가, 그리고 종교평론가들이 6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펼쳐질 세기의 발표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까지 남은 48시간 동안 교황 레오 14세는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한 채 깊은 은둔과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카탈루냐어 사전을 펼쳐놓고 빛바랜 가우디의 친필 작업 노트를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총 3번에 걸쳐 정독했습니다. 손에 흑연 연필을 쥐고 여백의 손수 계산식들을 적어가며 성당의 기하학적 구조 계산 공식들을 스스로 한 땀 한 땀 검증해 나갔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 미국의 유명한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했던 교황에게 가우디의 복잡한 수학 공식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미지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차가운 안개가 자욱한 바티칸 정원을 홀로 거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수단자락이 붉게 떠오르는 첫 새벽의 빛을 머금었고 검은 구두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자갈 소리가 고요한 정원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그를 목격했던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불안감이나 들뜬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마치 가슴속에 오랫동안이 품어왔던 무거운 의문이 마침내 명확한 해답을 찾은 듯한 완전한 확신에 찬 기운만이 맴돌았다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경이로운 추적의 첫걸음을 함께 떼려 합니다. 바로 그 시각, 바티칸 비밀 도서관의 깊은 수장고 속에서 베르트랑 신부는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한 정교한 수학적 체계와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100년에 걸친 건설 역사를 대조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던 전설적인 건축가 조르디 보네의 방대한 저작들을 일일이 대조했고 카탈루냐 공가대학교에서 발행한 정밀공학 연구 보고서들까지 샅샅이 뒤져가며 숨겨진 연결고리를 치밀하게 분석해 나갔습니다. 모든 검증 과정을 거칠 때마다 가우디가 설계한 그 기묘한 패턴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수치적 비율들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고 놀랍게도 건축 구조 속에 깊이 심어둔 시간의 흐름은
100년이라는 기나긴 건설 역사 속에서 실제 벌어진 상황과 비교했을 때 불과 18개월 미만의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잣대로 평가하더라도 인류 건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실로 경이로운 공학적 선견지명이었습니다. 마침내 6월 4일 저녁, 교황 레오 13세는 단 3사람만이 참석하는 마지막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교황 본인과 파롤린 추기경, 그리고 베르트랑 신부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곳은 십자가 하나와 기도대, 그리고 초라한 나무 의자 3개가 전부인 교황의 고요한 사설 기도실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발표할 성명서를 직접 작성했네. 교황은 자신의 꼼꼼하고 유려한 필체로 정성스레 써내려간 단 한 장의 종이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성명을 세상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신뢰하는 자네들 2사람에게 먼저 직접 읽어주고 싶군. 교황은 들고 있던 종이를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고 절제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고 그 어떤 압박에도 결코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한 인간의 굳은 의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성령서는 총 12개의 단락으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베일에 쌓여 있던 본의 컬렉션의 실제 존재를 공식 인정하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었고, 생전에 가우디가 교황 비오 10세에게 보내려다 끝내 발송하지 못했던 미완의 친필 편지에 대한 상세한 묘사도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성당에 솟아오른 18개의 거대한 팝의 높이와 비율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고도의 수학적 설계 체계가 낱낱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토리노 공과대학에서 전개한 독립적인 정밀 구조 분석 결과 역시 명확히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성명서의 마지막은 향후 수개월 동안 전 세계의 주요 언론과 학술지, 그리고 수많은 교회의 강론대에서 끊임없이 인용될 역사적인 문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자신보다 정확히 1세기를 더 버텨내도록 설계된 성당을 지었습니다. 레오 13세가 차분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가 이룩한 이 거대한 유산은 단순한 예언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천재성적인 영감과 끈질긴 인내, 그리고 자신이 시작한 이 거룩한 사업이 언젠가 반드시 계속될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굳건에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난 믿음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성스러운 작업이 후대의 수많은 손길을 거쳐 끝내 완성에 도달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참혹한 전쟁과 혹독한 가난,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불확실한 회의와 의구심 속에서도 가우디는 믿었고, 그의 그 믿음은 마침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잠시 낭독을 멈춘 교황은 읽던 종이에서 시선을 돌려 앞에 선 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로소 그가 머릿속으로 꿈꾸었던 완전한 비전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가 돌덩이 속에 설계해둔 시계는 마침내 약속된 정각에 이르렀고, 그 시계가 세상을 향해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교회는 박제된 과거의 기념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지어지고 매 순간 새롭게 갱신되며 하늘을 향해 부단히 솟아오르는 유기적인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나선형 구조의 꼭대기는 늘 열려 있어야 하며 오르고 내리는 영적 순환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가우디는 이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가우디는 이미 100년 전 단단한 돌덩이들 사이에 그 진실을 정교하게 새겨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 그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입니다. 낭독이 끝나자 조용한 기도실 안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간돌았습니다. 제단 위에서 일렁이는 가녀린 촛불이 파랄룰린 추기경의 주름전 얼굴 위로 어둡게 일렁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언입니다. 오랜 침묵 끝에 파롤린이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려진 진실이니까. 성령서에 그 결정의 기둥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네. 빠짐없이 전부 말이야. 아주 미세한 세부 사항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공개할 걸세. 그렇게 된다면 세상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할 것입니다. 지상의 모든 일간지와 신학자들, 그리고 인터넷의 온갖 음모론 포럼들이 벌집을 쑤신 듯 들고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군. 우리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 가치들에 대해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네. 곁에 서 있던 베르트랑 신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손등으로 은밀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꺼내려 애써 보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는 그저 깊은 묵묵함 속에서 고개를 깊이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더는 그 어떤 설명도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6월 2일, 교황 레오 14세의 집무실 책상 위에 홀연히 나타났던 한 장의 의문스러운 사진은 끝내 그 발송처나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바티칸 보안부서의 철저한 정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첨단 감시 카메라 시스템에는 그 어떤 침입 흔적이나 오작동도 감지되지 않았고 서리 봉투에서는 그 어떤 지문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에 남은 극미량의 유전자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아 이 봉투가 도대체 어떤 경로로 그 엄격한 사도궁전 매북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티칸 헌병대의 정밀 내부 수사는 전달 경로 자체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다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바티칸 내부의 고위 권한 보유자가 은밀하게 접근하여 두고 갔을 가능성만을 배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티칸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봉인된 기밀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 봄의 컬렉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고 있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가져다 놓은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배우는 이번에 거행될 완공 기념 축성식이 단순한 일회성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던 인물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우디가 100년 전에 설정해둔 역사의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의문의 사진을 남겨둔 정체불명의 인물은 교황이 6월 6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그 웅장한 벽면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하려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끝내 그 사진을 배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영원한 미궁 속에 갇히게 되었지만 과연 그 안에 담긴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만큼은 이제 곧 온 천하에 그 실체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거대한 진실이 폭발하기 직전에 긴박한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2026년 6월 6일 이른 아침 마침내 스페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탑승한 알리탈리아 전세기는 오전 7시 15분에 로마의 피우미치노 공항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 속에는 기밀 보존용 케이스에 안전하게 밀봉된 본의 컬렉션의 진본 문서들이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사흘 동안 단 한숨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에 베르트랑 신부가 앉아 있었는데 가우디의 친필노트 사본을 쥔 그의 두 손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 미세한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바르셀로나에서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그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2m에 달하는 거대한 돌과 오색빛 가득한 유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두터운 신앙의 결정체. 지중해의 푸른 하늘을 향해 당당히 솟아오른 18개의 거대한 탑은 생전의 가우디가 정밀하게 측정하고 계산하여 1세기라는 기나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온전히 도달하도록 정교하게 설계해둔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 교황은 이제 이미 1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고독한 천재 건축가가 봉인해두었던 진실의 봉투를 조심스레 뜯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토니 가우디가 1926년부터 끊임없이 갈망하며 전하고자 했던 목소리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라는 언어로 정교하게 기록되고 단단한 돌덩이 속에 깊이 각인되어 100년의 세월을 타고 고스란히 흘러온 놀라운 이야기. 이미 세상을 떠난 건축가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성당,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차오르기를 묵묵히 기다려온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거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 경이롭고 엄숙한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눌러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진실의 순간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우디가 남긴 이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진정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이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십시오. 널리 알려져야 할 이 진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